저희가 더 젊었을 때 우연히 싸고 좋은 집을 얻어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던 때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냉큼 계약을 했었죠. 가격도 상태도 다 좋은데 둘이 살기엔 너무 큰 거 아니야? 오래 살면 되지. 혹시라도 아기가 생기면 아기방 쓰면 되고. 아내는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방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내는 계속 아이를 갖고 싶어 해서 저는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종종 새벽이면 누군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집구석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가 하면 자꾸 집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곤 했어요. 아내도 계속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다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보고 말았어요. 다녀왔어. 일찍 퇴근했던 날 제 시선 옆으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막 뛰어가더니 주방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손님인 줄 알고 잠깐 놀아줄까 싶어서 주방을 들여다봤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느꼈어요. 그동안 느꼈던 인기척이 이 녀석들이었다는 것을요. 순간 소름이 끼쳤지만 어쩐지 치근한 기분도 들더군요. 분명 애기들이었는데 어쩌다 이런 곳에서 귀신이 되어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가끔씩 아이들이 숨을 만한 곳에 작은 간식을 놔두곤 했어요. 젤리나 초콜릿 같은 것들이었는데 가끔씩은 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2달쯤 지난 어느 날 꿈속에서 녀석들이 나왔어요. 둘이 나란히 손잡고 서서 저한테 배꼽 인사를 하더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일어나 보니 아침이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런 인기척이 느껴지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기적같이도 불임이던 아내가 임신을 했지 뭡니까?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저희에게 보내준 선물이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인간은 정말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되죠. 몸이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고 숨 쉴 수 없다는 공포가 좀 먹는 것이니까요. 저는 프리다이빙을 즐겼습니다. 프리다이빙은 산소통 없이 물속을 돌아다니는 활동인데 안전사고가 쉽게 일어나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게 기본이죠. 저는 같이 다니는 멤버가 있어서 달에 한 번은 바다에서 다이빙을 즐겼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보는 드넓은 바닷속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경이로운 한편으로 근원적인 공포감을 주기도 하죠. 저는 그 몽환적인 풍경에 눈이 멀어 매번 다이빙마다 혼자 남아있다가 올라오곤 했어요. 숨을 5분까지 참을 수 있는 건 저뿐이라 다들 먼저 올라가 버렸거든요. 원래라면 저도 같이 올라갔어야 하는데 객기를 부린 거였어요. 바닥에 앉아 경치를 즐기다가 슬슬 올라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잡아 끄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신 수영복에는 등 쪽에 지퍼가 있어서 지퍼를 올리기 쉽게 긴 끈이 달려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 바닥에 박혀 있는 앵커에 그 끈이 묶여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숨은 참을 만큼 참았고 방금 당겨지면서 그나마 있던 산소도 같이 빠져버렸거든요. 다급히 끈을 풀어봤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마음이 급해서인지 숨이 더 빠르게 막혀왔어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쳤지만 결국 저는 끈을 풀지 못하고 의식을 잃고 말았죠.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누워있더군요. 다행히 걱정돼서 내려온 리더 형이 비상용 나이프를 가지고 있어서 저를 구해줬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사고라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 이후 그 사람들과 다이빙을 가지 않아요. 저는 항상 끈을 잘 정리했고
끈이 어딘가에 저절로 묶일 일은 없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올라온다는 걸 아는 누군가가 저를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도무지 같이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물속에서는 항상 조심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때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신고해버릴 걸 싶은데 그때는 압박감이 심해서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정신 상태가 안 좋아져서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왜 계속 당하고만 있어? 너도 그냥 죽여버려. 쟤들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 그는 제 목소리로 말을 건넸고 제가 반항하기를 부추겼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도가 지나쳤던 날에 사건이 터졌죠. 가만히 좀 있어봐, 새끼야. 그림 안 맞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럼 네가 얘 대신 눕든가. 아니 괜찮아. 쫄보가 말은 존나 많아가지고는. 똑바로 잡아. 움직이잖아. 응. 일진들은 저를 책상에 엎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어요. 그리고는 타투를 해준다면서 커다란 바늘을 가져와서는 제 팔을 찔렀죠.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 도구도 아닌 그냥 고문이었어요. 씨바, 엄살은 다들 아는 건데.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피나는 것 봐. 너 그대로 있으면 과다출혈로 진짜 죽어. 그동안 왜 참았냐, 병신같이. 이렇게 죽을 건데. 왜 그러고 있어? 죽고 싶지 않으면 죽여야지. 그 이후로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를 조종하는 것처럼 몸이 스스로 움직였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일진들을 때렸다더군요. 애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했대요. 왜냐면 제가 저항하면서 팔에 찔렸던 바늘이 반대쪽으로 관통하고 나왔거든요. 바늘에 뚫려서 소리를 지르고 피를 흘리는 녀석이 공격하니 무섭기도 했겠죠. 처음엔 가해자로 교무실에 끌려갔다가 친구들의 증언으로 피해자가 되어서 풀려났어요. 일진들은 다른 곳으로 강제 전학을 갔죠. 목소리도 그 이후 사라졌지만 그 감각을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 쳐지게 무서운 느낌이 들곤 해요. 지난 6월에 친구 저녁 기념으로 간만에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마셨습니다. 어플에서 택시가 안 잡혀서 방을 잡을까 하다가 마침 다가오는 빈차가 있어서 바로 잡아탔죠. 평소같이 진탕 마셨으면 자면서 집에 갔겠지만 그땐 다음날 일정이 있어서 몇 잔 안 마셨어요. 그래서 멀쩡한 정신으로 가고 있는데 차 밑에서 뭔가 반짝이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손을 뻗어서 주워봤는데 여자 네일아트였어요. 테이프로 붙인 건 쉽게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무심코 돌려봤는데 뒷면에 사람 손톱이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게다가 피인지 모를 검붉은 게 딱딱하게 달라붙어 있기까지 했죠. 입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비명을 억지로 다시 삼켰어요. 창밖을 보니 방향도 저희 집 방향이 아닌 것 같았죠. 저는 일단 말로 해결이 될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리 눈치챘다고 생각하면 그냥 풀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방향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기사는 대답은 하지 않고 대신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빠르게 판단해야 했어요. 속도가 더 빨라지기 전에 뛰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죽을 만큼 아팠지만 어찌됐든 죽지는 않았어요. 저 앞에서 멈춘 택시기사가 택시에서 내려서 저를 향해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이거나 먹어! 저는 그쪽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주고는 왔던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 집으로 도망갔어요. 택시기사는 멍청하게 택시를 두고 달려서 저를 쫓아오다가 돌아가 버렸죠. 욕도 하고 당당하게 굴기는 했지만
정말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택시는 어떻게 탈까 모르겠어요. 응? 쓰레기 버리는 거 잊지 마? 뭐야 이게? 처음 발견했던 포스트잇은 대충 구겨서 버렸다. 가족 중 누군가가 집에 왔었구나 가볍게 넘겼다. 어? 또 포스트잇이 무시하지 말라고? 하지만 포스트잇은 누군가 실시간으로 붙이는 것처럼 끊임없이 발견되었다. 책상 귀퉁이에, 옷 주머니에, 벽에, 그릇에 어디든 포스트잇이 따라다녔다. 이게 다 뭐야? 집에 누구 있어? 당장 나와! 나는 불안에 떨며 후라이팬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하지만 집에는 나밖에 없었다. 가족 SNS에 물어도 봤지만 집에 들렀던 가족도 없었다. 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을 생각으로 방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나올 때는 미처 보지 못한 포스트잇이 문에도 붙어 있었다.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그 순간 내 등 뒤에 누군가가 서 있음을 직감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느낌상 키가 좋기 2미터가 넘었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돌아보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간은 흘렀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불 꺼진 집은 어둠에 잠겼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었고 나는 몇 시간을 긴장한 채 서 있어서 탈진 직전이었다. 몸이 의지를 벗어나 휘청이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지만 결국 몸이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이 드니? 정신을 차리니 다행스럽게도 나는 병원이었다. 내 상태가 걱정이셨는지 엄마가 집에 와서 쓰러진 나를 발견한 것이다. 내 증상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오랜 시간 노출되어서 기억력 감퇴나 환각 등을 겪었을 거라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었다.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나? 포스트잇도 내가 쓰고 나서 까먹은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포스트잇은 분명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그리고 뒤에서 느껴지던 거대한 한기는 환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종류였기 때문이다. 유체 이탈 해보신 적 있나요? 보통은 없겠죠. 그런데 유체 이탈이 꼭 죽음의 위기에서만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오싹오싹한 기분이 드는 정도였어요. 학교에서 책상에 엎드려 자다 보면 손끝 발끝이 저리면서 몸이 뜨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지곤 했죠. 아찔하면서도 뭔가 중독성이 있어서 저는 그런 상태를 일부러 유도해서 겪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는 한번 그 오싹한 느낌이 온몸에 감전을 당한 듯이 휘몰아치더니 저를 위로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정확히는 제 영혼을요. 저는 교실 천장에 둥둥 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였고 자고 있는 저의 모습이 3인칭으로 보였어요. 처음엔 좀 리얼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꿈치고는 너무 현실적이었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배운 적 없는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계신 걸 보고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곧 내 몸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 몸 쪽으로 헤엄치듯이 손짓하기 시작했는데 뒤에서 기괴하고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벽을 통과하고 나타난 끔찍하게 생긴 괴물이 저를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어요. 주둥이는 커다란 늑대의 뼈같이 생긴 것에 눈과 귀 등에서 녹은 살점 같은 것들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몸은 검붉게 죽어가는 신경다발 같은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 괴물이 소리를 내며 제게 입을 벌리자 저는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목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항하고 싶었지만 붙잡을 곳도 없었고 천장에 손을 허우적거리니 그냥 통과해버렸어요. 이대로 끝나는가 싶은 상황이었는데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안 일어나?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는 순간 저는 원래 몸으로 강하게 빨려 들어가더니 다시 인간으로 숨쉴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이승도 저승도 아닌 곳에서 괴물의 한 끼 식사거리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 인생 최악의 할로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트릭 어 트릿! 어렸을 적 아버지와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탕을 받고 다녔어요. 중간까지만 해도 평범한 미국 할로윈의 모습이었죠. 사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됐어요. 아들! 아빠 가게 앞에서 전화 받고 있을 테니까 사탕 받고 저기로 와. 알겠지? 저는 잔뜩 흥분해서 대답도 하지 않고 이미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빠가 어디로 오라고 했는지도 보지 못했어요. 아빠! 사탕을 받고 온 저는 갈 곳을 잃고 그냥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자 곧 아빠가 달려오셨죠. 아빠, 어디가?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빠른 걸음으로 저를 끌고 가더니 골목에 있던 커다란 쓰레기통에 저를 숨기셨죠. 그리고는 쉬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새로운 놀이인가 하고 그 안에 쪼그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자 잠시 후 이거 여기 있다! 시간이 지나 나타난 경찰이 저를 찾아냈어요. 웬 경찰이지 싶었는데 흉기 사건이 일어났다더라고요. 괴한이 사탕 받는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흉기를 휘둘렀는데 그걸 막아선 남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그런데 그 찔린 사람이 아빠라고 했어요. 당시에 저는 무슨 일인지 잘 몰라서 그냥 경찰서에 앉아서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다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빠는 좀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벌써 병원에 있다고 하니까요. 다른 사람을 착각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사경을 헤매던 아빠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깨어나서는 저를 찾아달라고 했대요. 아빠는 위치를 경찰에 말해주고는 다시 정신을 잃으셨대요. 수술 후에 병원에서 물어보니 아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쩌면 병원으로 가던 도중 아빠의 영혼이 빠져나와 제가 위험하지 않도록 이끌어준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